그래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은 사실 이 전 지구적인 가격 체계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저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함의를 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칙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 법칙이라기보다도 그 동네 깡패들의 그 세력 균형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막스 베버가 한 얘기의 그이기도 한데 가격 시스템은요 일종의 세력 균형이에요. 네. 가격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구나 다 자기 가격을 더 올리고 싶어 해요. 모든 기업들, 모든 행위자들은 내 가격을 더 올리고 싶어 하는데 이랬다가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나만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독점 기업이 전체 가치사슬에서 중간 독점 기업 하나가 자기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이 마크업이 그러니까 이윤 마진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럼 전방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피를 보기 때문에 좀 험한 말로 하자면은 이 새끼 죽여버려 그래가지고서 이 완전히 업계에서 이게 아웃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존하는 가격 체계라고 하는 거는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그 아름다운 뭐 수요 공급의 뭐 이런 그러기보다도 이렇게 그 지역 깡패 조직들이 싸우다 나중에 그 지역구 깡패들의 그 나와바리 자꾸 험한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 구역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균형 상태가잖아요. 가격 체계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 폭력배들끼리의 그 세력 균형에서 나오는 그거랑 굉장히 닮아 있는데 언제 인플레이션이 그런 벌어지느냐면은 이 조폭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평화 협약이 깨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막 전쟁이 벌어지죠. 인플레이션은 그 상황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 2022년부터 벌어진 상황도 그랬는데 단일 시장이 만들어지고 단일 체계가 만들어진 지난 한 30년하고 다르게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갈라지게 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쟁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5만 가지 행위자들이 다 자기 마크업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윤폭을 올리기 시작하고 이 상황이 되게 되면은 안정된 그러니까는 평화 상태가 전국지대 같은 걸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은 사실 이 전 지구적인 가격 체계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저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이제 큰 어떤 기술 전환이 다가오는데 AI라든가 에너지 전환 때문에 이 기술 전환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 질서가 지구적인 어떤 안정적인 산업 질서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금은 일단 전국 시대로 들어선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인 예측입니다만은 지난 그 30년 동안 이른바 Great Moderation 그 대안정기가 지난 30년 동안 나타난 것처럼 모르죠. 지금부터 뭐 몇십 년이 걸릴지 몇십 년 정도가 돼야 새로운 산업 질서가 안정된 게 나타날 그 분업 체계가 지구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의 기간 동안 어떤 그 인플레이션적인 경향 그러니까 대안정기 같은 그런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의 어제의 질서는 좀 잊어버리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술인데요. 저는 요즘 기술 얘기를 하면 시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기술 기업에 이제 돈이 몰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기술이라는 건 단위당 효용성을 올려주는 거니까 기술 혁명은 효용성 증대, 즉 그거는 비용 절감.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역할을 인류 문명사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100명이 일할 거 1명이 일하게 해주고 엑셀 하나만 있으면 주판 100개를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과정에서 이 기술 지금 특별히 이제 AI라고 대변되는 이 기술에서 놀라운 현상이 뭐가 있냐면 빅테크들은 가장 귀중한 자산을 시간이라고 지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시작됐고 빅테크들끼리 경쟁이 그것도 다 미국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미국 기업끼리의 경쟁이 시작됐는데 이걸 선도하기 위해서 그 군비 경쟁을 하면서 AI 가속기를 네. 흡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마진이 50%를 훌쩍 넘는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자기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하청 업체한테 주는 마진도 50%가 훌쩍 넘어요. TSMC와 하이닉스가 모두 50% 이상의 마진을 걷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밑에서부터 50%의 부가가치를 계속 업해서 물건값이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반도체 칩 가격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비싸요. 예. 칩셋 컴퓨터 하나가 수십억씩 하는 예, 예. 이런 상황이 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회사가 이걸 투자해서 뭐 몇만 대를 하는데 막 조단위 막 이런 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게 그 자체가 이제 진입장벽이 돼갖고 예. 누구도 이제 진입을 못하는데 예, 예.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저는 결론적으로 얘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 봤더니 시간을 사는 거더라고요. 예. 남들보다 빨리 하면 된다. 예. 남들보다 빨리 구축하면 내가 예. 대마를 잡을 수 있다. 예, 예. 뭐 이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렇게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면 뭐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의 쿠팡이나 이런 모든 애들이 이 빅테크와 테크 기업들의 핵심적인 획득하고 싶은 자원은 고객의 시간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고객의 시간을 하루 빨리 더 잡고 싶으니까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비용을 막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기다리지 예. 않아요. 예. 기다리면 싸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기다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이 기술이 보통은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에 작동했던 원리가 예. 기술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예. 그러니까 단위당 효용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낮추는 예. 그 작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술이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요거에 반대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1870년대에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는 일률적인 어떤 법칙을 얘기하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현상은 지금 제가 듣기에 어떻게 들리냐면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빨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기술 투자를 하게 되고 네. 지금 그 진입 장벽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선도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강력한 펜스를 쳐버리고 영어로 이제 코너링이라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울타리에 몰아갖고 자기들 거로 챙겨서 시장을 먼저 먹겠다, 네, 선도하겠다 지금 이렇게 네. 되고 네. 이게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일이 1870년대에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그때가 이제 카네기가 그 저희 철강 공장 만들고 그럴 때인데 이때도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그 경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때는 거꾸로 엄청난 가격 인하가 벌어져 버려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그래서 역사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그때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1870년대에는 시장을 선도하는 방법이 더 값싼 물건을 만드는 물질적 재화였어요. 네네.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무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철강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하는 이 물질적인 재화였으니까 이거는 단가를 낮춰가지고서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먹는 게 시장을 지배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늘리고 공장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물건 값을 깎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으로 이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게 지식이잖아요. 네. 지식하고 무형적인 거거든요. 네. 이거는 값싸게 물건을 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독점,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무형적인 거라고 할게요. 무형 자산에 있어서의 독점을 갖다가 어떻게 구축하냐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크게 이게 많이 풀어놓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그 1870년대처럼 싼 값으로 철강 많이 풀어놓는다고 해서 시장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그 무형 자산에 대한 독점을 아주 강력하게 구축을 해야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기술의 고도화라고 예, 그렇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이 너무나 잘 된다. 뭐 예를 들자면. 네. 그리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면은 배타적인 가치사슬망을 구축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여기서 큰 돈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이런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1870년대는 물질적 재화였고 지금은 무형적인 기술이라든가 무형적인 지식 같은 게 되는데 네. 그때 기업은 이거를 어떻게
그 독점을 구축하느냐의 전략은 다르게 되고 그게 물건값의 그 생산 가격의 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여전히 지금은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면 이 무형자산의 가격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하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소비자한테 돈 안 받고 지금 뿌리고 있으니까 예. GPT라든가 뭐 예, 넥스트나 제미나이가 이제 고도화된 거 아니면은 사실 돈을 갖다 뿌리는 거거든요. 예, 길거리에 예. 어마무시한 돈을 갖다 그렇게, 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플랫폼 효과를 갖다가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 부분에서의 AI라든가 이 부분에서의 저게 가격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전체적인 가격 수준, 네. 가격 수준의 가치를 가져오는 영향이 어떨 것인지는 쉽게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게 전체적인 가격의 수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 그 국면은 어떤 국면이냐면은 AI든 아니면 무슨 로봇이든 아니면 무슨 뭐든 간에 이른바 완전히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갖다 쓰고 모든 부분에서의 생산력을 생산성을 고르게 올리는 단계에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거나 잘 주목해야 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AI하고 제조업이 결합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희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로봇이 그걸 구체화할 것이다. 그때 벌어질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AI하고 그 로봇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물질적 생산성을 그걸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걸 노동 생산성이라고 할지 로봇 생산성이라고 할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마 험악한 노동부터 대체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노동을 거의 인간 노동을 거의 다 대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그들 얘기를 섬세한 거 하잖아요. 빼고 위험한 거부터 쫙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2단계가 되면은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 때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는 건데 그 시간 전까지 다시 말해서 이 기술이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사용이 돼서 전체적인 어떤 요소 생산성을 올리는 단계로까지 가는 그 전 시간이 얼마나 될 거냐 사실 그게 문제겠죠. 네네네. 뭐 이거는 지금 뭐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인플레이션의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대체대응으로 봐야 되고 과거에 독점 기업이 만들어냈던 그 구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세기 1870, 80년대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때랑 지금 크게 다른 게 뭐냐면은 2차 산업혁명은 재화 생산의 비용 절감이었어요. 핵심이. 네네.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싸움은 다 뭘로 나타나냐면은 다 가격 인하예요. 가격 경쟁으로 나타나게 되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싼 물건을 생산하는 식으로 기업 간의 경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업 혁명 이 기술 전환에서의 핵심은 지식이라든가 무형 자산을 누가 더 많이 축적을 하고 누가 더 저거를 갖느냐 여기서 고도화. 네.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니까 네. 이게 무지막지한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네네. 전쟁이.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동안에도 기술 전쟁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앞으로 펼쳐질 기술 전쟁은 과거의 기술 전쟁은 비교할 수도 없네요. 지금 이게 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악몽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는데 제조업하고 AI가 결합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뭐라면은 이거는 정말 해도에 없는 바다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기계적인 어떤 대체라든가 이거하고는 전혀 범주가 다른 일이니까 뭐 모르죠.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되겠고. 그러니까 뭐 그쪽에 이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빈부격차 더 심해질 거다. 뭐 이런, 그럼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예. 그렇죠. 그 기계의 그 어떤 OS라고 표현해나 기계의 작동 소프트웨어를 들고 있는 핵심들은 거기까지 만드는 데까지 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딱 만들고 나서는 복사니까. 그렇죠. 그때 그다음에 렌트를 바뀌거든요. 렌트로 지대예요, 그냥. 그렇죠. 지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지금 노리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지대예요. 구독 서비스. 구독료. 구독 서비스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는 수요의 경제가 아니라 진짜 구독 경제로 완벽하게 끌고 가고 싶은 게 빅테크들의 장기적인 어떤 로망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벗어날 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2차 산업혁명 때랑 지금의 차이점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뭐 생산성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2차 산업혁명의
경험에서 나온 게 많거든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은 철저하게 물질적 생산성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중에 그게 이제 A 제조업이랑 연결되면 물질적 생산성으로도 연결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무형자산하고 무형적 가치에서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상이 다릅니다.